챕터 15, 1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이제 배경이 되는 무기물로서의 환경, 무기물로 이루어진 환경 세 가지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물에 대한 환경을 다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각, 안반, 지질에 대한 환경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역시 이제 공기에 대한 환경,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에 대한 환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역시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화제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오존 문제가 저는 오존 문제가 그동안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다시 악화된다는 또 소식이 들려요. 어쨌든 공기 오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환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아시아에서 이제 생기는 매시브 브라운 클라우드, 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걸 미세먼지, 그리고 중금속 스모그라고까지 이제 부르고 있죠. 이 정체는 뭐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다. 근데 그냥 모래바람, 덜트만 오는 게 아니고요. 덜트가 오는 길에 이제 산업단지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과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미세해지고 이제 많이 유독해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브라운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이미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죠. 중국의 이제 모습인데 얼마 안 되는 건물의 이제 꼭대기도 잘 안 보이는 형편이에요. 인도,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요 세 나라가 이제 전체 지구를 보면 최근에는 공기 오염도 1, 2, 3위를 다툽니다. 가끔은 우리나라가 1등 할 때도 있어요. 불편한 진실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산업을, 제조업을 그렇게 많이 돌리는 나라가 아니죠. 이제는. 한때는 그랬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그나마 좀 길고 동서로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 때 공기가 많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하는 어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공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겨 있는 지질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후 환경을 봤을 때 대륙의 기후 환경을 우리가 계속 이제 연달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해봤자 보통 이제 대륙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바로 이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륙 쪽에서 오는 대륙풍 바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오염물질을 안고 우리나라에 투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조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최근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그리고 인도의 지금 산업 경제가 상당히 지금 멈추고 있어요. 제조업 공장이 지금 한 20% 이상 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공기질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아직 심각한 미세먼지가 보통 봄에 벚꽃 필 때쯤에 하늘이 뿌예요. 벚꽃보다도 심지어는 허연 색깔이야.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맑고 있죠.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에 난 사진인데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멀리 보이는 장면이죠. 상당히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저게 거의 이제 수십 년 만에 저 마을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육안으로 관찰이 됐더란 얘기예요. 왜냐 그동안은 이제 시계가 너무 뿌예서 스모그가 껴있고 미세먼지가 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 거리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두고도 저 멋진 경관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도 최근에 보니까 거의 한 두 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수출입을 봉쇄하고 지금 나라가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에 있죠. 산업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저렇게 깨끗해졌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제 공기 환경 그리고 공기 오염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악화를 시켜왔는가를 이제 저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장면들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의 공기질은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산업 경제가 멈춰 있기 때문에. 자, 공기, 애트모스피어, 대기권이라는 것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대기권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시간에서 조금 배울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들도 그냥 균일한 게 아니라 층층별로 이제 공기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공기 밀도라든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공기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올수록 굉장히 공기가 밀집해 있고 올라갈수록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져요. 사실은 500m 그리고 한 1km, 1000m죠. 1000m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굉장히 공기가 희박한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대부분 지표면이죠. 그래서 공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기 밀도가 공기 분자가 상당히 많은 밀도로 존재하고 그래서 공기의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 대류가 나타나는 곳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곳을 트로포스피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생물이 이 근처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스트라토스피어라고 해서 이제 온도가 갑자기 또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별로 층을 나누는 데는 뭐냐면 공기는 어차피 희박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부분마다 우리가 층을 하나씩 구분해서 스트라토스피어, 메소스피어, 그다음에 더모스피어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보통 한 네 군데로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공기의 층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륙권 상층부에 또 오존들이 집중해 있더라는 거죠. 오존, O3. 이 O3라는 이런 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사실 두 얼굴의 측면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오존은 우리에게 유독합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신경독의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호흡기로 빨아들였을 때 이런 것들이 점막, 기관지 이런 데 붙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좀 신경을 혼란시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두통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오존은 오염물질입니다. 그리고 유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저 위에 멀리 떨어져서 대륙권 상층부에 있는 애들은 대륙권 상층부에 얘네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거든요.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어떤 역할을 하냐? 바깥의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 사실 이 UV 자외선이라는 거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선이죠. 이 자외선에다가 노골적으로 다 노출시켜 놓으면요.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파괴되어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지표면에 내리쬐면은 지구의 어떤 생물 환경으로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이 오존층이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걸러줘 가지고 대륙권 하부에 있는 생명들의 환경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애들이야. 가까이 있으면 유독하고 멀리 있으면 이제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오존층이 최근에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지금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다가 나중에 다뤄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한글의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대륙권, 성층권, 메조 하면 중간이니까 중간권, thermo 하면 열이니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봅시다. 공기오염의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인가? 공기오염의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도시와 산업화 시대 이후에 스모그란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스모그. 물론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가 더 심한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 미세먼지라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스모그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모그라는 것들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공기 오염의 또 굉장히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스모그도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인더스트리얼 스모그는 그야말로 산업화 시대 이후에 탄생한 공장 굴뚝에서 오염 물질이 이제 배출되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공기 중으로 들어와서 안개처럼 뿌옇게 하고 사람들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 인더스트리얼 스모그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런던에서 처음 생겼다 해서 왜냐 런던이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라운드 제로.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나 아니면 세계적인 산업화의 문제를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도시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스모그가 런던에서 최초로 탄생했고 그때만 해도 이게 스모그가 뭔지도 모르고 안개인 줄 알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때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이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스모그고 유독하구나라는 것을 런던에서 처음 깨닫게 된 거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었고 또 포토케미컬 스모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면 산업화 그 당시에 도시 말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뭐랄까 그 이후에 또 상업, 교통이 많이 발달한 오늘날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스모그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에 공장이 있거나 굴뚝이 있어서 막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배출되었던 그런 오염물질들이 포토하면 이제 사진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광화학 스모그라는 거죠. 광화학. 광화학 스모그란 건 뭐냐? 결국 오염물질들이 1차적으로 나온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는데 걔네들이 태양광을 받으면서 태양광이 또 공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활성화나 새로운 어떤 합성작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오염물질이 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도시가 아닌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고 또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물질들이 많은 도시에서 또 광화학 스모그라는 것들이 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 이제 발견된 것은 LA, 미국의 LA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다라고도 보통 부르죠.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었죠. 자, 어쨌든 스모그나 공기 중 오염들이 또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또 빗물에 녹고 습기에 녹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산성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뭐 질산이라든가 황산계통의 또 산성 물질로 변해요. 이런 애들이 토양 중에 내리게 되면 그때는 또 산성 물질의 축적 문제로 또 변하게 됩니다. 산성화 문제. 그래서 스모그, 산성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대기 오염 문제, 그러니까 실외의 공기 오염 문제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실내 공기 오염에서부터 건강에 해를 받고 평균 수명을 갉아먹힌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몽고에 여러분 선배들 아우리치나 이런 데 갔다 온 분들 얘기하는데 게르라 거기 가면 게르라고 해서 사막이나 이렇게 들판에다 천막 치고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짓고 사니까 그 벽이 뭐 바람을 맞거나 아니면 냉난방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구조겠죠. 근데 그 추운 밤에 어떻게 난방을 하느냐? 그 안에서 그냥 석탄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난로에다가. 자, 석탄을 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까? 근데 이게 천막을 치고 있는 구조에서 그걸 적당하게 배출하는 어떤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석탄을 떼는 난로 옆에서 잠을 자고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의 폐나 기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요, 나무나 석탄 연료를 바로 실내에서 떼는 구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낮아지게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서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응팔이란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 집에서 뭡니까 연탄을 떼는데 연탄 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일가족들이 그냥 거의 다 응급실에 쓸려가고 이런 장면들 나오죠.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실내에서 바로 이제 화석계 연료를 쓰는 그런 거에서 벗어난 게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대기 오염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아까 스모그 문제랑 관련해서 프라이머리 폴루턴츠 그리고 세컨더리 폴루턴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오염 물질들, 2차 오염 물질이라는 얘기인데 뭐 개념은 간단해요. 1차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어떤 오염 물질이 어떤 뭐 교통 시스템이나 산업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가 불타서 바로 발생되는 그 오염 물질 자체는 1차 오염 물질이에요. 자, 그다음으로는 공기 오염 물질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기 오염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자 내지 분자 화합물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일단 탄소가 들어간 것들. 일산화탄소 하면 이거는 이제 공기 이것이 이제 이 공기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산소 운반을 막고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CO2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오염물질은 아니죠. 얘가 그러니까 직접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은 아니에요. 독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아지면은 뭐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요새는 이제 하나의 오염 물질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오염 물질 전체도 이 CO2의 양으로 환산해서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또 그런 시스템들이 최근에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들어간 질산계 화합물이다라고 그래요. 질소가 들어간 것들.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 하나로 구성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통합해서 NOx라고 부르기 마련입니다. 하나가 들어간 거, 두 개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HNO3라고 하면 질산이죠, 질산. 질산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 산성비, 토양 산성화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산 계통의 어떤 화합물들 역시 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싹스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SO2 그 다음에 H2SO4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황산이라고 또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죠. 특별히 얘네들은 공기 중에 이제 많이 배출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몸에도 독성을 가지지만 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냄새 때문에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또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죠. 파티큘레이트 하면은 이게 우리말로 치면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정도가 될 텐데, 특별한 어떤 오염물질 분자 구조는 아니지만 어떤 덜트, 그러니까 작은 미세한 알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또 폐포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먼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먼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청소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뿌옇게 앉아 있는 먼지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은 착한 먼지예요. 착하다는 게 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테이블이나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들은요, 걔네들은 중력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야. 궁극적으로 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걔네들은 닦아내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PM 2.5 뭐 이런 애들. 자, PM 2.5라는 건 뭐냐면은 particulate matter라는 거예요. 결국 뭐 미세먼지란 얘기죠. 조그만 알갱이. 2.5짜리 알갱이란 얘기인데 2.5는 여기서 2.5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해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죠. 이게 얼마나 얇은지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그냥 숫자로밖에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작은 애들이죠. 얘네들은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 얘네들은 한평생 공기 중을 떠돌아요. 바닥에 내려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은 먼지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착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중력의 영향을 평생 안 받아요. 계속 부유하고 다녀. 서스펜디드라고 해요.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청소해낼 수도 없고 너무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suspended particulate 발음이 안 된다 이렇게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다. 가라앉지 않는 먼지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에게 유독하다는 거예요. 자, 오존이다라고 그러면 오존은 대류층 상층부에 있는 애들은 유용합니다. 지나친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자외선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호흡기에 들어오는 근거리에 있는 애들은 우리 호흡기에 와서 점막을 자극하고 신경독의 역할을 해요. 불쾌함을 일으키고 두통, 구토 이런 걸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볼레틱 올게닉 컴파운드라고 해서 VOC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휘발성하면 이제 공기 중에 녹아서 잘 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올게닉이니까 유기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특별히 이제 석유화합물 계통으로 만든 인공적인 물질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들 고체나 액체 형태로 있지만 얘네들을 놔두면요, 특별히 따뜻한 온도가 되면 얘네들이 녹아가지고 공기 중에로 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역시 그러고 나면은 신경독의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어떤 석유화학 물질, 뭐 페인트에서부터 플라스틱, 필름 이런 것들의 또 상당 부분이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어요. 물론 인공물질뿐 아니라 자연계의 어떤 은행나무나 이런 데서도 VOC가 일정 정도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내 환경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의 유형들이고요. 그런 물질들이 대략 어떤 형식으로 생성되는지 가장 큰 메이저한 루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에서도 오염 물질은 나와요. 화산 폭발하게 되면 여기서 삭스, 낙스, CO2 뭐 다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교통에서도 나오고요. 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가만히 멈춰 있는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오염원에서도 나오고요. 걔네들이 나와서 일단 공기 중에 모이면은 얘네들은 1차 오염 물질이에요. 1차. 1차라는 건 뭐냐? 변형이 되지 않고 일단은 처음 발생된 그대로 있는 애들이란 얘기죠. 얘네들 삭스, 낙스, CO2 이런 애들인데 자, 얘네들이 또 공기 중에 한참 있으면요. 태양광을 받고 그러면서 지들이 또 서로 간에 이합 집산을 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오염 물질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이른바 질산, 황산이라고 부르는 산자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뭐겠어요? 산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얘네들은 결국 이제 이런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일종의 습기를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였던 산성비가 되는 그런 원형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 피부에도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리면 토양을 산소화시켜가지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구조물을 이렇게 부식시키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벤즈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페록시 아세틸 니트레이트라는 건데 뭐 뭔지 특별히 이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중에 오염 물질들 합성된 오염 물질들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산성 성분을 일으키는 이제 질산하고 황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 습도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빗물과 결합되게 될 때 얘네들이 녹아서 이런 이온 상태가 돼요. 이온 상태가 돼서 이제 토양이나 구조물 속에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산성으로 이제 부식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기 중에서 재합성된 오염 물질을 그래서 우리는 2차 오염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된다라는 것들. 자, 산업 스모그의 주요한 성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업화 시대에 새롭게 이제 공기 중에 많은 오염 물질을 뿜어내게 된 것들이 바로 이 석탄이죠, 석탄. 석탄은 싸고도 굉장히 채취가 쉽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산업화에 이제 쓰이게 되죠. 특별히 어떤 제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발전이라든가 화력 발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스모그들이 굉장히 많고 한때는 유럽의 하늘을 뒤덮었던 이 인더스트리얼 스모그가 오늘날은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바로 중국과 인도로 와 있고 한동안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결국 산업화되는 나라를 따라서 이 인더스트리얼 스모그는 위치를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포토케미컬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라는 것들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아니라 주로 이제 교통과 관련된 오염 물질에 의해서 합성되기 때문에 보통 도시형 스모그, LA형 스모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광화학 스모그의 대표적인 장면들입니다. 광화학 스모그는 또 어떤 도시기후랑 또 연결이 되냐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 도시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죠. 도시열섬 현상은 뭐냐면 사실은 공기가 원활하게 해서 순환이 된다라고 그러면 도시지역의 공기가 딱히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도시라는 것들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닥이 자연 상태의 바닥이 아니잖아.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별히 달궈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식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 그러면 천천히 식을 텐데 대기와 함께 천천히 식어갈 텐데 얘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식어가요. 그러니까 공기층의 온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공기가 도시 중에 이렇게 트랩 딱 갇혀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날아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스모그는 계속 공기 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이렇게 내리쬐다. 그럼 이 안에서 합성되면서 이제 드디어 광화학 스모그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형성되면요, 특별히 여름에 한번 생성되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도시 지역에 열섬 현상과 같이 머물면서 도시 지역의 공기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 오염을 오염물질을 우리가 직접 채집해서 없애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기 오염이 해결되려면 대부분 자연적인 작용에 의존을 해야 된다. 자연적인. 그래서 자연적인 작용이란 건 뭐냐? 별거 없어요. 바람 불고 비바람 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섞어주고 공기를 날려보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도시 열섬 현상이나 도시적인 기후라는 것들이 바람도 맞고 그렇죠?
그리고 공기를 유동을 시키는 걸 막고 공기 역전 현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들이 스모그 현상을 더욱더 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템퍼레처 인버전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기 기온 역전 현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공기의 도시의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산성화 현상, 산성 축적 현상이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기 오염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질산계통 화합물, 황산계통 화합물 얘네들이 비와 결합해서 그 다음에 땅 위에 내리게 될 때 산성화가 되는데 보면 결국 이제 산업의 산물들이 산업화에서 산물들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다시 이제 토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산성화 현상이 이제 유독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사실 비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점점 말라가면서 죽게 되는 나무는 적당한 알칼리성을 원하는데 내리는 비마다 산소를 계속 공급하니까 토양의 성격이 이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산소화된 토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나무가 죽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또 이 아저씨는 이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유럽의 아마 오래된 도시 지역의 이제 공공 아마 예술 작품일 텐데 이런 것들이 산성비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형태가 변하고 부식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미 상당히 다비드 얼굴 이런 것들도 이미 막 허물어져 내렸어. 그래서 지금 그런 애들을 공기 중에서 일반 노천에서 대피시켜서 따로 보존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복구한 작품들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노천에 개방된 작품들은 상당 부분 이제 손상이 돼 있다. 특별히 산성비에 의해서 많이 손상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산성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예방하고 막는 게 더 훨씬 낫죠. 클린업 나온 거를 갖다가 우리가 청소해서 치우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지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어지르는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려면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직접 우리가 다른 약품을 써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중성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1차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단계에서 2차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해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실내 오염, 실내 공기 오염 중에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디벨로핑 컨트리일수록 실내 오염에 의한 문제가 더 많다. 두 가지죠. 첫째 난방, 둘째 음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의 어떤 주거시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바깥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환기를 못 시켜.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배출된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내 공기 오염의 여러 루트가 나와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담배 때문에 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갉아먹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들이마시는 흡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이 아니라 흡연 결과로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게 되면 담배 재가 타면서 그게 미세먼지가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그게 미세먼지야, 여러분들. 담배 연기가요, 딴 게 아니라 그게 미세먼지 덩어리야.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출이 쉽게 안 되고요. 집안의 곳곳에 다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운데 오랫동안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미세먼지 덩어리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것도 VOC의 일종이 되겠어요. 볼레틱 올게닉 컴파운드. 주로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게 어떤 데서 문제가 됐냐면 벽지를 붙이기 위해서 벽지 뒤에 바르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때 포름알데히드 덩어리인데 문제는 걔네들이 계속 공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우리 중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이 되는 거야. 근데 한번 벽지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년, 뭐 10년, 20년 동안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고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등등등들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중요한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엄청 많다. 다 얘기할 순 없고 하나만 보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 이게 유기화합물이다 보니까 VOC 이름이 복잡해요. 유기화합물들은 보통 이름이 한 단어로 됐는데도 무슨 스펠링이 10개 20개 막 그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뭐 염화 에틸 모르겠어 하여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인데 얘네들은 이제 어떤 데서 주로 발생하느냐 우리 보면 이제 드라이 클리닝한 옷 있죠. 그거 냄새 맡아보면 왜 골이 띵한 그런 냄새가 나잖아. 자, 그게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일종의 약품들인데 그 약품들이 결국 이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포함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공기 중으로 푹 이제 스며들어 나와. 그러면서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VOC 신경독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축자재, 의류, 그다음에 뭐 실내 인테리어 용품, 뭐 접착제, 페인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VOC를 내뿜는 역할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죠. 개발도상국은 집안에서 연기를 피워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선진국 집안에 유기화합물 계통의 어떤 물질들을 많이 끌어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거 없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일종의 세집증후군이거든요. 이것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환기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된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그런 것들을 환기되는 곳에다 놔가지고 포르말데히드라든가 이런 VOC가 빨리 많이 배출돼서 그 배출되는 양이 소량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호흡기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는 건데 사람 호흡기의 각 부분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막히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작고 유독하고 좀 더 공기 중에 휘발되어 있는 것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숙이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침투 정도가 높은 것일수록 더 이제 우리에겐 위험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폐포에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미세먼지만 하더라도요, 기관지까지 내려가서 이런 데 박히게 돼요. 빠져나오지 않죠. 그럼 이런 데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바람이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면 아시죠? 성면. 이 성면이라는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어디에 씁니까? 보통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건축자재 특별히 이제 천장을 보면 천장 패널이 쭉 허옇게 돼 있잖아요. 걔네들 플라스틱도 아니고 만져보면 이제 거칠은 그러면서 단단한 돌 비슷한데 돌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현미경을 확대해 보니까 진짜 뭐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막 생겼더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데 가서 딱 박히면요 이게 쉽게 얘네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게 생겼었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박히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걸 모르는 동안에 너무 다양한 곳에 써먹은 거야. 심지어는 프로야구 하면은 그 바닥에 까는 그러니까 흙 위에다 덮는 어떤 토양과 비슷한 알갱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면 덩어리였다는 게 알려졌어.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한 2, 30년 이렇게 선수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면가루를 막 들이마시면서 생활한 거지.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레전드라고 부르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또 암으로 가신 분들이 또 적지가 않습니다. 꼭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흡기 깊숙이 내려가서 박히는 어떤 그런 입자들, 유기화합물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호흡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물질의 비율이에요. 보면 그런데 보세요. 실내 공기가 절반이 넘죠. 우리 뭐 물로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모든 양보다 공기의 양이 실내 공기 양이 더 많고 외출시 공기는 오히려 이거보다 적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 오염만 공기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실내 공기 오염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우리 수명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미세먼지 안 먹으려고 마스크 끼고 잘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환기도 안 된 집에 집 안에서 담배 피면서 삼겹살 굽고 창문도 한 번 안 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다 그러고 그 안에서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은 요새 같아서는 진짜 공기 정화기는 어떻게 보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 훨씬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공기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결국 두 가지죠. 예방한다. 예방해도 안 된 거 결과물들은 어떻게 된다? 처리한다. 근데 뒤처리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비용뿐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지른 사람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마구마구 배출해서 결국 자기는 결과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그 공기오염을 또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돈 버는 사람하고 돈 내는 사람이 구분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적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공기오염을 얘기할 때는요. 프리벤션이 좀 더 정의롭습니다. 프리벤션. 예방이 더 정의롭고. 예방한다는 건 뭡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사람에게 규제를 가하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더 정의로워. 근데 클린업이라는 건요. 누군가 어지러 놓은 걸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치워야 된단 말이야. 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자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환경적인 정의 옳지 않다.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프리벤션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미국의 어떤 공기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의 사례들, 그런 것들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방법 중에 정부가 이제 규제만 하고 세금 매기고 뭐 이것만으로 이렇게 사실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오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그런 기업 하나하나를 다 뒤져가지고 오염을 갖다 측정하고 규제하기 쉽지 않거든요. 좀 더 그러면은 자발적이고도 또 우리 시장 경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 기제를 이용한 시장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미션 트레이딩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퍼미션 트레이딩이라고도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배출 거래 배출 거래 허가 잠깐만 아닌가. 배출 허가 거래. 배출 허가 거래인가 보다. 배출 허가 거래가 맞겠죠. 배출 허가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어떤 특정 정해진 해에 그들이 오염 물질을 내뿜는 양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동네는 A라는 기업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오염 물질이 2배로 늘었어. 근데 B라는 기업은 뭐 장사가 딱히 잘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사업 규모는 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환경 기술을 혁신해가지고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0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기여를 했죠. 왜냐면 오염을 줄였으니까. A는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라고 그러지만 결국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은 얻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오염 물질은 더 늘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환경적으로 정의롭지가 않다. 환경 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운 어떤 방식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거냐? 자, 특정한 기준이 되는 해의 오염 물질의 양을 그거를 캡으로 정하고 캡으로 정하고 상한이죠, 상한. 시리가 왜 대답을 하고 그러니 갑자기? 캡으로 정한 다음에 그 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넘기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넘기는 거에 대해서 새로 권한을 획득해야 돼. 말하자면 오염물질의 양이 2배로 늘었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새롭게 권한을 사들여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 B라는 경우는 나는 이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제로로 줄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권한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B로부터 그 권한을 사오는 거죠.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B 같은 경우 그럼 생산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늘리진 않았지만 환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긴 어떤 여러 가지 뭐 손해도 메꾸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늘리지 않고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배출 허가권을 일종의 어떤 증권처럼 사고팔게 함으로써 기업들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늘리는 것도 돈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 또 배출권을 사와야 되니까 또 부담이 있어.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오염 물질의 양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이 바로 이미션 트레이딩, 또 다른 말로 뭐 캡앤 트레이드 또는 퍼미션 트레이딩, 허가 거래죠, 허가 거래. 우리나라 말로는 배출료 허가 거래 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17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토 협약 이후에 뭐 결국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땜질만 하고 있는 각 나라별로 그냥 하는 흉내만 특별히 우리나라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리벤션을 할 것이냐, 클린업을 할 것이냐, 당연히 공장 또는 뭐 교통 그 배출되는 그 단계에서 프리벤션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고 또 환경적 정의에도 맞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계화된 교통수단보다는 인간적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난번에 6장에서 다뤘었죠. 실내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특별히 실내 공기 오염을 정화하는 자연적인 옥상 정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틀림없 꼭 음식하는 데는요 여러분 꼭 벤틸레이터 흡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곤란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요 벤틸레이터가 있어서 이걸 켜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벤틸레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벽이 그냥 막혀 있어. 그러니까 갖다 놓고 흉내만 낸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돌고 돌고 이렇게 됐던 거야. 이런 데서 제가 한 1년 산 적도 있어요.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갖다가 요리하는 데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선 같은 거, 생선 한번 여러분 구우면은요,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냄새가 나죠. 왜 그래요? 생선 기름이 타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집안 곳곳에 가서 다 박혀 있어. 빠져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기 많은 거, 생선, 삼겹살 이런 거를 집안에서 구우면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원룸에서 살면서 친구들 모여 삼겹살 파티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창문도 닫고 막 자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고 기름기 있는 걸 굽고 나면 반드시 환기를 대대적으로 한 번씩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음이온을 발사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죠. 그런 작용을 해주는 뭐 벽지 같은 거를 일본에서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베이크아웃이라고 그래서 실내에 돌아다니는 VOC 아까 얘기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얘네들이 안 나올 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데워가지고 이런 것들 쫙 뽑아들이면 그래도 양이 훨씬 줄어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쫙 뽑아주는 기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베이크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베이크아웃 하는 기계 뭐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기오염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하려면요 대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프리벤션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의 화석계열료 이런 것들의 양을 우리가 줄이고 또 그런 것들에서 생기는 오염 물질을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오염 같은 경우는 뭐 건축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내 같은 경우는요 가난하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돈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환기구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고급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이 많은 게 바로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을 감내할 수 있으면요 훨씬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조기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요 어릴 때 여러분 뭐 라떼는 말이야 또 생각날 텐데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 연탄가스로 한 두어 번 이렇게 뭐 기절 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 그 뒤에 그 전에는 참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선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실내 공기오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을 잃고 적절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15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가 드디어 나오는데, 자, 클라이밋 체인지는 이제 너무 많이 우리가 우려 먹어가지고 사골에 국물에 한 5번까지 끓인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새로운 내용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구온난화 관련된 추세들이 쭉 나와 있고요. 지구온난화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 그럼 옛날에는 온도가 어땠고 지구의 탄소가 얼마였는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궁금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800년대는 탄소의 비율이 공기 중에 200ppm이었는데 지금은 400ppm, 2배가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야 1700년대, 800년대에는 그럼 탄소 양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알아? 온도가 얼마였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데이터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리고 있죠. 기상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요 빙하 기둥이에요. 빙하 기둥. 빙하 기둥 이건 뭐냐면 이 드릴을 빙하에다 북극, 남극 빙하에다 뚫어 가지고요. 빙하를 이렇게 길다란 이제 기둥의 형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빙하라는 것들도 나이테랑 마찬가지로 1년에 적당량씩만큼 쌓여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여러 층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많은 층들이 겹쳐 있는 일종의 얼음층이에요. 얼음층, 결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부터 과거로 내려가다 보면 그 당시의 공기의 비율을 그러니까 그 빙하층에 포집되어 있는 공기의 성분을 측정함으로써 그 당시에 탄소의 양을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더란 얘기야. 놀랍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꼭 요 층이 1년에 하나씩 생겼겠냐. 어떤 경우는 비바람 불 때마다 층이 하나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지만 어쨌든 내려갈수록 과거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